미 국무부에 이어 우리 국정원도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 개시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쿠르스크 교전 소식 잠시 뒤에 투나잇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 면면이 드러나면서 놀라움을 안기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인선 속도전 그리고 그 의미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일단 트럼프 관련한 이야기 먼저 해볼 텐데요. 저희 이슈 태그 보고 오시죠. 충성파 인사 전면에 미국의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의 그 내각들이 속속 지금 인선이 어떻게 되는지 드러나고 있는데 충성파 인사들이 전면에 좀 나서고 있는 듯 보이고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먼저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입니다. 또 육군 소령 출신이기도 하고 다소 파격적인 인사로 저희는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다소가 아니라 많이 파격적이죠. 많이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국방장관이 매티스 국방장관이었거든요. 그렇죠, 매티스. 사성 장군이었고 무려 44년간을 군에 복무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소령이에요. 소령 출신. 40대고. 그리고 매티스는 그때 미친 개라는 별명, 좋은 의미로 우리 강직한 군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중량감이 아주 떨어지는 인물이고요. 뭐 소령 출신이라고 뭐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제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공화당이 굴러온 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이 사람도 삼성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외교안보 라인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자타가 공인하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튀는 행동들을 많이 저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른들의 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고 국정원 경험이 없으니까 좌충우돌하니까 이 초기의 멤버들이 많이 트럼프 대통령을 진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 해임시켰습니다. 그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2기가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자기가 기용했던 사람들이 일기 때 다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배신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길을 간 건데 그러니까 2기가 되니까 지금 여러 지금 인사를 했는데 인사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딱 하나가 뭐냐? 그냥 친한 사람, 충성파. 충성파. 그러니까 뭐 꼭 약간 그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무려 30여 명을 자기 코미디 스튜디오에서 불러다가 비서실장부터 국가 정보 요직에 다 앉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 느낌이 능력보다는 일기 때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그런지 오로지 모든 기준이 충성이다. 그리고 이 장남인 이 주니어가 벌써 그런 말 했거든요. 예. 아버지보다 똑똑한 사람은 백악관 못 들어온다. 그 얘기는 뭐냐? 아버지한테 할 말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예스맨이라는 얘기거든요. 뭐 좀 더 두고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일기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지네요. 그렇죠. 뭐 계급으로 봐서나 그럼요. 뭐 나이로 봐서나 여러 경력으로나. 측면에서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배경에 대해서 뭐 충성파라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거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말하는 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 또 우리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떤 기조를 좀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북핵 협상 이런 거에 트럼프 일기 때 지지했던 사람으로 알려져요. 그러나 지금 저 정도 40대 초반 경력으로 북한 문제나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데 전반적인 경험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요. 예편한 이후에도 언론계에 투신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폭스뉴스 앵커죠. 그럼요. 그렇게 보면은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안목이 있어서 발탁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 면에서는 예를 들어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그 후임도 에스퍼 국방장관이었거든요. 예. 그 사람도 국토안보부 장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기 때는 전문성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은 좀 두고는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는 말씀드린 대로 중량감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트럼프의 핵심 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자, 차기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가장 주목되는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 그 약자가 도지인데 도지코인 밀더니 도지 수장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명칭이 좀 의도된 건가 싶기도 한데, 자, 아무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 발표된 직후에 SNS에다가 400개가 넘는 연방기관 99개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경솔하죠. 언제 뭐 정부 기구를 그렇게 고민했다고 개수까지 딱 그렇게 나옵니까? 일단 과대 포장한 거고, 일단 정부가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팍 줄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과학적인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동입니다. 공동. 그렇긴 하지만 우리로 보면은 정경유착에 가깝죠, 사실은. 막대한 선거 자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관 자리급을 받는 거니까. 물론 지금 뭐 섣부른 판단은 그럽니다. 왜냐하면 또 기업가적 마인드를 공공기관에 적용을 하면 효율성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언뜻 봤을 때 정부나 공공기관의 경험이 없는 머스크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어떤 투자자 기질이 강한 인물인데, 근데 정부 기관을 4분의 1로 줄인다는 건 아무런 근거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고 있지만 잘못하면 저기 공공부문은 공공부문의 특성이 있어요. 이걸 완전히 뭐 그 어떤 상업성을 적용시킨다 그러면 그것도 부작용이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두고 봐야 되지만은 우리가 가진 정치 문화나 관료 문화 그다음에 일반적인 문화를 봤을 때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죠. 막대한 선거 자금을 대고 그것도 정부 기구를 대수술하는 중요 직책에 곧바로 임명된다는 게, 그리고 대수술을 지금 예고했는데 예. 그 근거도 없거든요. 그냥 4분의 1, 99개면은. 두고 봐야죠,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예.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정부 효율부라는 게 뭐 트럼프 측이 그 전에 당선이 되기 전부터 계속 좀 주장을 했던 것을 좀 실현하는 거겠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든 예. 그다음에 공공부문이든 모든 부분을 경제적 마인드로 봐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율성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이 정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어떤 그 정부 부분의 경쟁력, 아무래도 공공부문은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 시장 원리를 적용시켜서 공공부문을 이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민영화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 공공의 영역에 묶어놓은 이유는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사업가적 기질이 모든 분야에 반영이 되는데, 이제 이기 때는 좀 더 그 분야를 이기 이제 재선에 재임에 부담이 없거든요. 이제 성과만 내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 면에서 좀 더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인이 좀 원하는 인사들을 계속 배치하는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국가안보보좌관 뭐 저희에겐 항상 뭐 기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익숙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어떤 자리이고 또 어떤 인물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안보보좌관, 우리도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부 장관 여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국가안보보좌관이 예.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외교 안보 결정하는데 바로 옆에서 조언을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노이 때 미국 북미 정상회담 때도 마지막 타결을 막은 게 볼턴 안보보좌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김정은 정권 김정은 위원장은 타결될 걸 알고 갔거든요. 근데 그걸 마지막에 막은 게 볼턴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김정은의 꿈을 좌절시킨 게 볼턴이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보보좌관이 엄밀히 보면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국무부 장관 거기 뭐 전혀 그 위상에 못 미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아주 중요한 자리죠. 이번에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군인 출신이고요. 예. 대중 강경파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하고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할 때 갑자기 조선업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사실은 해군력이 좌우하는 나라거든요.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항공모함일 정도로. 예. 근데 미국이 지금 조함, 건함 능력에서 중국에게 현저하게 떨어져요. 근데 아마 왈츠가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겠다고 어떤 철학을 가진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부분을 얘기한 것도 왈츠의 영향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함정 수에서는 이미 밀려요. 질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군함이 좀 난데 그 숫자 면에서는 규모 면에서는 이미 미국이 밀렸거든요. 그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을 견제하는데 특히 해군력 이쪽 부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그 부분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국무장관에는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유력해 보인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앞서 말한 안보보좌관의 왈츠 의원 그리고 더불어서 국무장관의 루비오 의원까지 외교 안보팀의 대중 강경파를 전면에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앞으로의 외교 정책 흐름도 중국에 좀 반하는 그런 정책들이 이어질 흐름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모든 흐름이 물론 이제 충성파라는 특징은 있지만 대중 강경파라는 면에서는 모든 흐름이 동일하게 그렇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러우 전쟁이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러시아는 어떤 이 경쟁 상대로 있는 거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확실하게 이 기회에 경쟁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경제, 그다음에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중 강경 노선은 확실해 보이네요 현재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지금 인사 기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저희 다음 이슈택과 함께 보고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군 전투 개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를 직접적으로 개시한 것 같다. 그런 것으로 보인다. 참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국가정보원에서도 나온 것입니다. 이제 뭐 어느 정도 얘기는 계속됐던 것이긴 하지만 국정원에서 이걸 좀 직접적으로 확인해 준다는 것은 좀 의미가 또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들으십니까? 뭐 지금까지 나왔던 북한군 영상, 부상자 영상, 그다음에 인공기 영상, 뭐 개고기 통조림, 그건 제가 보기엔 다 그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얘기해 주셨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1만여 명 내외의 병력이 쿠르스크에 있고 인민군이 전투에 참가했다고 공식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블링컨 장관도 확인했고 예. 우리 국정원도 했거든요. 아직 증거는 없지만 그렇다면 1만여 명 내외의 인민군이 쿠르스크 인근에 있고 인민군이 일부가 이미 전투에 참가했다는 건 이제 팩트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지금 쿠르스크는 서울시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땅이거든요. 예. 근데 남부의 이 크림과 돈바스에 있는 남부 회랑은 서던 커리도어는 거의 남한 면적인데 이건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이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 거의 신속하게 러우 전쟁을 휴전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푸틴 대통령한테 벌써 확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용히 있으라는 거죠. 있으면 점령지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철군하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게는 무기 공급을 중단한다고 그러면 전쟁은 자연스럽게 휴전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쿠르스크거든요. 이거는 러시아가 점령하지만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의 자존심에서 러시아 땅을 뺏긴 상태에서 한 평이라도 휴전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부 쪽의 병력을 이동시키면 또 구멍이 뚫리니까 여기는 유지하면서 보충병을 지금 인민군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쿠르스크 탈환에 이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이제 푸틴의 생각인 것 같고 제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휴전 상황으로 가면 협상이 필요한데 쿠르스크 러시아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 남부의 우크라이나 영토 많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존심을 건 싸움이 내년 1월 20일까지 저기서 피비린내난 대규모의 소모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남부는 어제까지도 전황을 보니까 소규모 교전이 계속 있는데 러시아군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고 우세하지만 이렇게 뭐 대규모 진격이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전을 대비해서 돌출부로 있는다든지 하는 어떤 휴전에 대비한 그런 소규모 전투 개념인 것 같은데 이제 쿠르스크는 이제 대규모 소모전이 내년 1월 20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토니 블링컨 장관이 북한군 전쟁 개입 사실을 다시 확인하면서 북한군 파병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그 대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미 뭐 나토가 포탄 100만 발 지원하기로 했다는 예. 보도가 나왔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만일에 트럼프식의 휴전을 한다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왜냐 푸틴이 지금 상태에서 휴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푸틴이 이긴 게임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토 입장에서는 푸틴의 나쁜 선례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또 다른 제2의 제3의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게 나토의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나토는 어떠한 형태로든 푸틴이 이긴 형태의 휴전이나 종전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동조하는 게 바이든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기 이전에 가능하면 상황을 많이 역전시키고 싶은 게 지금 나토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원을 더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관건은 이제 역시 장거리 공격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지원한 에이테킴스나 영국이 지원한 스톰 섀도우가 사거리 300, 500 정도 되는데 이걸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만 쓰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때리는 미사일들은 러시아 영토에서 날아오거든요. 근데 이 장거리 공격 능력을 허용해주면 우크라이나군은 날개를 달거든요. 후방을 다 때리니까. 예. 그 지금 러시아군은 후방에서 안전하게 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푸틴은 얘기는 장거리 공격만 허용하면 나 핵단추 누를까 이런 또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무기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토가 이 상황에서 병력을 파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장거리 공격 능력을 허용해 주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서방과 미국과 나토도 고민이죠. 왜냐하면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거든요. 러시아 후방을 때리면은 러시아가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예. 쿠르스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원의 양도 양이지만 지금 이제 장거리 공격 능력 이 부분이 지금 젤렌스키 정권이 가장 원하는 대목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은,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북한군이 실제 러시아에 파병돼서 거기서 전투를 하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무기도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대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그럼 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예. 국제 정세는 냉정하기 때문에 인민군이 전투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러시아가 예.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저쪽에서 전투하는 것보다 결국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게 뭘 주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군의 전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거든요. M1 소총이 M16으로 바뀌었고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전투기였던 팬텀 1개 대대를 69년에 무상으로 영구 임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군의 전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거든요. 근데 북한도 그걸 봤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핵 ICBM, 핵잠수함 이런 게 중요해 보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군 재래식 전력이 현대화되는 게 더 우려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러시아가 북한에 뭘 주냐는 거죠. 그리고 그걸 줬을 때 그게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이 되면 예. 우리도 그걸 그 중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고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전투에 참가했다고 그래서 뭐 살상무기 지원한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예. 뭐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와는 지금 좀 북핵 문제 상황이 달라진 상황이잖아요. 스티븐 비건 전 부장관이 북한 스스로 주요 의제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사고 칠 일만 남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는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였어요. 예. 그 코원 변호사, 개인 변호사가 의회 증언하고 그다음에 재선을 위해서 선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상품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외교 안보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순위는 유감스럽지만 유럽입니다. 2순위는 중동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세 번째쯤 되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했죠. 러우.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했죠. 그럼 북한 문제는 자연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죠. 거기다 지금 재선의 부담이 없고 정치적 위기도 아니니까 지금처럼 과거처럼 김정은하고 러브레터를 주고받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원하는 게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자기들에게 유리한 핵을 용인받고 부분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핵 군축, 핵 동결 협상을 원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신경 쓸 지금 겨를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날 좀 봐라 그러면서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비건이 이제 하는 얘기죠. 근데 북한은 정작 트럼프 당선됐다는 것조차 한 일주일 됐는데 전혀 알리지 않고 있잖아요. 배경은 뭐겠습니까? 원래 뭐 그 즉각 알리지는 않고요. 좀 시간이 걸리고 지금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와 3번을 만났잖아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친분이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당선자는 뭐 그동안 캠페인 기간 중에도 뭐 계속 김정은을 팔았거든요. 그거는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전 세계 주목을 받는 인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김정은 정권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준 것도 트럼프거든요. 하노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60시간을 기차를 타고 갔는데 웃으면서 예. 그때 사상 최초로 떠나는 걸 바로 보도했거든요. 예. 북한 역사 처음으로. 될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근데 갔는데 노딜로 왔거든요. 그리고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날 김정은이 연설하면서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면목 없다고 말하거든요.
거기까지 몰리게 한 게 트럼프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세상에 이렇게 부각도 시켜줬지만 예, 예. 가장 아, 최악의 상황을 만든 게 아무것도 트럼프니까 양면이 다 있죠. 그러니까 약간 네. 등가적인 거죠. 그럼 약간 무슨 뭐랄까 아픈 첫사랑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재회를 앞둔 순간이잖아요. 복잡하죠 마음이. 첫 일성이 네. 환영한다 트럼프겠습니까? 이 트럼프 녀석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예. 지금 러시아라는 후원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중 교역 관계가 98.3%예요 대외교역에서. 러시아가 해법이 아니라는 거 김정은도 알 거예요. 그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모두 북미 관계 개선이 답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와의 재회를 고대는 하고 있겠죠.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트럼프 행정부 2기 인선과 쿠르스크 지역 북한군 참전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